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68세에 인생을 완전히 다시 시작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김서연 씨. 하지만 믿었던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결국 용기 내어 제주도로 떠나게 되죠. 그녀가 어떤 상처를 겪었고 어떻게 다시 삶의 중심을 되찾았는지 그 용기 있는 선택의 여정 함께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이 됐어요.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처음에는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빈 옆자리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차츰 혼자 사는 법을 배워갔죠.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새롭게 발견한 자유도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만 해먹고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만 볼 수 있는 소소한 자유요. 물론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면 오랜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손자를 보러 가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혁이 며느리 지연이와 함께 찾아왔어요. 제가 혼자 살기 힘들까 봐 걱정된다며 함께 살자고 제안하더군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 공간과 자유가 줄어들 거란 생각에 말이죠. 어머니, 나이도 있으신데 혼자 계시면 저희가 너무 걱정돼요. 저희 집으로 모셔도 되지만 어머니 편하신 이 집에서 함께 살면 어떨까요? 준혁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하는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도 환한 미소로 동의하며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모셔야죠. 이제 저희가 효도할 차례예요. 손자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대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이미 상당한 재산이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 아파트, 그리고 평생 모아둔 예금까지. 경제적으로는 전혀 걱정이 없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끔 아플 때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동의했어요. 그래, 함께 살아보자. 하지만 서로의 공간은 존중하기로 하자.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자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지고 준혁이 출근하기 전에 같이 아침 식사도 했죠. 지연이도 공손하게 대해주고 가끔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챙겨줬어요. 제 오랜 친구 미경이가 놀러 왔을 때였어요. 차를 마시며 새로운 동거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미경이가 문득 물었죠. 서연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아들 며느리랑 사는 거. 응, 지금은 좋아. 집안에 생기가 돌고 손자랑 시간도 보내고. 그런데 미경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조심해. 내 친구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나중에 큰 후회를 했대. 특히 재산 문제로. 그때는 미경이의 말을 그저 과한 걱정으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첫 번째 경고 신호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제 방에 들어올 때 노크를 하지 않는다든지 제가 쓰던 물건들이 제자리에 없다든지 하는 사소한 일들이었죠. 처음엔 그저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제 서랍이 뒤져진 흔적을 발견했을 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통장이나 주요 서류들은 다행히 금고에 넣어두었지만 누군가 제 개인 물건을 뒤지고 다녔다는 사실이 몹시 불쾌했어요. 지연아, 혹시 내 서랍을 정리했니? 저녁 식사 때 담담하게 물었더니 지연이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어머님. 제가 왜 어머님 서랍을 봐요? 혹시 뭐 잃어버리셨어요? 의심스러웠지만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미묘하게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준혁이가 집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지연이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가족이니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지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지연이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특히 준혁이 출근하고 나면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준혁이 출근할 때까지는 어머님,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 따뜻하게 입으세요. 하며 다정했던 지연이가 현관문이 닫히면 마치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냉랭해졌어요. 어머님,
그거 거기 두시면 안 돼요. 정리 좀 해주세요. TV 소리가 너무 커요. 애 공부하는데 방해돼요. 오늘은 제가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 애 좀 봐주세요. 마치 명령하듯 말하는 그 어투가 너무 달라서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이게 현실인지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특히 불편했던 건 제 방에 몰래 들어와 물건을 뒤지는 일이었어요. 한 번은 제 장신구 보관함에서 어머니께 물려받은 비취 반지가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금전적 가치보다는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죠. 지연아, 혹시 내 비취 반지 본 적 있니?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지연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전 본 적 없어요. 어머님이 잘 간수하셨어야죠. 그 말투에 숨겨진 비웃음이 느껴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더 이상 뭐라 할 수도 없었죠. 또 한 번은 제가 매일 복용하는 혈압약이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분명 약통에 일주일치를 챙겨두었는데 하루 만에 비어 있더라고요. 당황해서 지연이에게 물었더니 어머님, 약을 한 번에 드신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제가 매일 아침 한 알씩 가져다 드릴까요? 마치 제가 정신이 없어 약을 남용할 것처럼 말하는데 황당했어요. 전 평생 약 복용을 철저히 해온 사람인데 말이죠. 그 뒤로는 약을 제 서랍에 자물쇠를 채워 보관했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제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였어요. 오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날이었죠.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는데 지연이가 갑자기 거실로 들어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손님들 빨리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집안이 시끄러워서 준비를 못하겠네요. 친구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미경이가 눈치를 채고 일어서며 말했죠. 서연아,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내 며느리도 바쁜 모양이구나. 친구들이 돌아간 후 지연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TV를 보고 있더군요. 그날 약속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 일 이후 친구들의 방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점점 외부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미경이에게 전화해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죠. 서연아, 그건 학대야. 정서적 학대. 내 며느리가 너를 고립시키고 있어. 그때는 학대라는 단어가 너무 과하게 느껴졌어요. 그저 세대 차이라고 서로 적응 중이라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제 일상은 점점 더 통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도 어머님, 왜 이런 걸 사오셨어요? 집엔 이미 있는데 라며 제 선택을 항상 의심하고 질책했죠.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화분들이 베란다에서 사라졌어요. 몇 년 동안 정성껏 키운 식물들이었는데 지연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버렸어요. 벌레가 생겨서요. 집안에 해충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제 허락도 없이 제 소중한 것들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아 그저 그래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이 작은 싸움터 같았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피했지만 일상의 모든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죠. 특히 준혁이 앞에서는 지연이가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했기 때문에 더 답답했어요. 어머님, 이 영양제 드세요. 제가 특별히 구해왔어요. 여보, 어머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걱정이야. 내가 매일 챙겨드릴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녀가 제 약을 숨기고 음식에 일부러 제가 못 먹는 재료를 넣은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점점 제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욕도 떨어졌어요. 가끔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연이의 이중적인 행동이 계속되면서 저는 아들 준혁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아들이 제 편이 되어 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어느 주말 준혁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연이가 친정에 간 날이었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혁아, 어머니가 좀 힘들구나. 지연이가 내가 없을 때는 나를 다르게 대해. 그리고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서랍을 뒤진 일, 약을 숨긴 일,
친구들의 방문을 방해한 일, 말하면서도 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 조심스러웠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준혁이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죠. 어머니, 지연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닐까요? 지연이는 항상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 말을 전혀 믿지 않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더 설명하려고 했지만 준혁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어머니, 나이 드시면서 약간 의심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지연이는 정말 효부예요. 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데.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지연이가 들어왔어요. 눈치를 챘는지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웠죠. 무슨 일 있어요? 왜 분위기가 이렇게 무거워요? 준혁이가 상황을 설명하자 지연이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연기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몰라요.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매일 어머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오해받을 줄은 몰랐어요. 흐느끼는 지연이를 보며 준혁이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죠.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어요. 지연이는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또 내 물건을 뒤지셨어.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힘들어. 제가 자리에 없을 때 그런 거짓말을 하는 지연이의 목소리가 종종 들렸어요. 심지어 제가 손자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짓말까지 했죠. 물론 전 손자를 너무 사랑해서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어요. 차라리 직접적인 폭력이 있었다면 증거라도 있었을 텐데 이런 정서적 학대는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 몸 상태도 점점 나빠졌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욕도 없어졌죠. 혈압도 불안정해졌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현기증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은데 가정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그때 저는 참았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라고 대답했죠. 병원에서 돌아온 후 준혁이가 갑자기 다정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말씀 안 하신 거 있어요? 잠시 희망이 생겼지만 곧 지연이가 끼어들었죠. 어머님, 의사가 뭐래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니래요? 그 말에 준혁이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아들 준혁이의 변화였어요. 어릴 때부터 착하고 따뜻했던 아들인데 지연이의 말만 듣고 저를 의심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날 제가 아프다는 핑계로 방에 누워있을 때 손자가 조용히 들어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엄마가 할머니 아프다고 해서 걱정됐어요. 그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손자만큼은 정말 제 마음이 위로였어요. 괜찮아, 우리 손자. 할머니는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손자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할머니, 빨리 나아요. 엄마가 할머니 없으면 좋을 텐데.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이는 순진하게 들은 대로 말한 것뿐인데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졌습니다. 준혁이와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상황은 악화되었어요. 아들은 항상 지연이의 편만 들었거든요. 어머니, 지연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머니 때문에 지연이가 우울증까지 생겼대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불청객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내 돈으로 산 내 집에서 말이죠. 한 번은 제가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준혁이에게 따져 물었어요. 넌 왜 내 말은 한 번도 믿지 않니? 내 아내 말만 들으면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겠니? 그러자 준혁이는 차갑게 대답했죠. 어머니, 지연이는 제 아내예요. 저희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들이고요. 어머니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칼로 꽂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인데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달라져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혼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두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오후였어요. 거실에서 손자와 함께 그림책을 읽고 있었죠. 지연이는 친구와 카페에 가고 없었고, 준혁이는 출장 중이었어요. 손자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제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그림은 뭐예요? 손자가 책에 있는 바다,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바다란다. 할머니가 어릴 때 살던 곳 근처에도 이런 바다가 있었어. 우와, 할머니 바다에 살았어요? 저도 바다 보고 싶어요. 그 순수한 대화 중에 손자가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우리 돈만 빼앗아 갈 거래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엄마가요. 아빠한테 당신 어머니는 우리 돈만 빼앗아 갈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없으면 우리가 이 집 다 가질 수 있대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는 그저 들은 대로 말한 것뿐인데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를 거예요. 결국 지연이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손자의 질문에 제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황급히 닦으며 웃어 보였죠. 아니야,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그래. 우리 손자는 아무 잘못 없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이 집에서 제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가? 이게 내 남은 인생의 전부인가? 계속 이렇게 눈치 보며 무시당하며 재산을 노리는 며느리와 눈먼 아들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 그때 문득 오랜 친구 미경이의 제안이 떠올랐어요. 미경이는 몇 달 전부터 제주도로 이주해 살고 있었거든요. 작은 카페도 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며 오라고 여러 번 제안했었죠. 서연아, 여기 정말 좋아.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정겹고 내가 여기 온다면 우리 함께 텃밭도 가꾸고 바다도 보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때는 어떻게 이 나이에 새 출발을 해? 라는 생각에 거절했었는데 이제는 그 제안이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이에게 전화했어요. 미경아, 나 정말 힘들어. 내 제안 아직 유효할까? 미경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내가 다 도와줄게. 여기 너무 좋아. 서연아, 내가 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날부터 저는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너무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제 통장과 카드, 도장까지 확인하려 들었죠. 어머님,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나이 드시면 사기당하기 쉬우니까요. 그 말에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말에 지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준혁이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러던 중에 기회가 찾아왔어요. 지연이 부모님의 칠순 기념으로 가족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죠. 나는 여행 가면 피곤해서 몸이 더 안 좋아져. 너희끼리 다녀와. 사실 건강보다는 이 기회를 놓치기 싫었어요. 준혁이 가족이 없는 3박 4일, 제 인생을 바꿀 귀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준혁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셔도 괜찮으세요? 혹시 불편하시면 지연이 동생이 와서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 너희 즐겁게 다녀와.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였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손자의 무심코 한 말, 지연이의 차가운 눈빛, 준혁이의 무관심,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행 전날 밤, 준혁이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다녀오면 우리 같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요새 어머니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돼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곧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 짐 다 쌌어. 어머님, 저희 없는 동안 약 잘 챙겨 드세요.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으니까 데워 드시고요. 그 가식적인 친절에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해야 했어요. 걱정 마. 잘 다녀와. 그리고 준혁이 가족이 떠나는 날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시간이야. 준혁이 가족이 여행을 떠난 그 순간부터 저는 마치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것 같았어요. 3박 4일, 단 72시간 안에 제 인생 68년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해야 했으니까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미경이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어요. 미경아, 드디어 결정했어. 제주도로 갈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좀 도와줘. 미경이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어요. 부동산 문제부터 제주도에서의 거처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친구가 있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사에게 연락했어요. 다행히 몇 달 전부터 집에 관심 있는 매수자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김 여사님, 정말 파실 생각이세요? 이 동네에서 이만한 집 구하기 쉽지 않은데. 네, 확실해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가격은 시세에 맞추면 돼요. 대신 빠른 진행이 중요해요. 놀랍게도 그날 오후에 벌써 매수자와 미팅이 잡혔어요. 집을 보러 온 부부는 제 집이 마음에 든다며 거의 즉석에서 계약하자고 했죠. 물론 정상적인 절차대로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계약금만이라도 받아놓으면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달부터 입주 가능할까요? 매수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달이면 저는 이미 제주도에 있을 테니까요. 부동산 일을 어느 정도 진행한 후 은행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계좌를 만들고 모든 돈들을 새 계좌로 이동했어요. 남편이 남긴 유산과 평생 모은 돈이 꽤 있었기에 새 출발에는 경제적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68년 인생의 흔적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가장 소중한 물건들만 추려냈습니다. 남편과의 사진, 앨범, 부모님께 물려받은 몇 가지 유품들, 그 외에는 과감히 버리기로 했어요. 새 출발에는 가벼운 마음이 필요하니까요.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손자의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와의 이별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다간 제 정신 건강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언젠가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할머니의 선택을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둘째 날, 이사 업체에 연락해 제주도로 보낼 짐을 예약했어요. 서연아, 언제쯤 오실 계획이야? 이번 주 토요일에 비행기 표도 예약했어.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 실행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도 됐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셋째 날, 가장 어려운 작업을 시작했어요. 준혁이 가족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너무 많은 짐을 가져갈 수 없으니 그들의 중요한 물건들을 골라내어 근처 보관소에 맡기기로 했어요. 옷장을 정리하고 서류를 분류하고 손자의 장난감과 책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자문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지난 1년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보관소에 짐을 맡기며 6개월치 보관료를 미리 지불했어요. 7번 보관함이에요. 열쇠는 잘 보관하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어요. 40년 넘게 살았던 이 집과의 작별이 쉽지는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집에는 이미 행복했던 기억보다 최근의 아픈 기억이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부엌 테이블 위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준혁아, 너희 물건은 사연보관소 7번에 있다. 6개월치 보관료는 냈으니 그 전에 찾아가라. 집은 이미 팔렸다. 새 주인은 다음 달에 입주한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 어머니가 짧지만 모든 것을 담은 메시지였어요. 더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준혁이는 지연이의 말만 들을 테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준혁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는 널 항상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할 것 같구나. 나중에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일십을 당할 것이란 걸 알면서도 마음의 정리를 위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두렵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주도는 무슨 일로 가세요? 옆자리에 앉은 노부부가 말을 걸어왔어요. 제주도로 이사 가요. 혼자서요. 대단하시네요. 저희는 50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게 너무 두려워서 못했는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가끔은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쓰고 싶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새하얀 도화지처럼 보이는 그 구름 위로 저희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미경이가 환한 미소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것처럼 반갑게 안아주는데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서연아, 드디어 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미경이는 제 짐을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감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미경이의 차를 타고 제주 시내를 벗어나 조용한 마을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 한라산, 그리고 노란 유채꽃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여기가 내가 사는 동네야. 조용하고 사람들도 정겹지. 미경이의 집은 작지만 아늑한 2층 주택이었어요. 꽃과 나무들로 가득한 정원이 있었고 테라스에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살아? 정말 천국 같은데. 그렇지. 서울에서의 복잡한 생활을 뒤로하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 너도 곧 느끼게 될 거야. 미경이가 안내해준 방은 창문을 열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침대와 책상, 작은 소파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내다가 내 집을 구하면 돼. 서두를 필요 없어. 그날 밤 미경이가 준비한 제주 음식을 먹으며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일들이 마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경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용기 못 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너 자신의 결정이지. 난 그저 옆에서 응원만 했을 뿐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밤이었어요. 그날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제주 생활이 시작됐어요. 미경이의 도움으로 그녀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담한 집을 구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인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가 내 새 집이 될 거야.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취향대로 공간을 꾸밀 수 있다니. 이런 자유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짐을 풀고 집을 정리하면서 문득 서울에 있는 준혁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집에 돌아와 제 메모를 발견했을 텐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잠시 마음이 아팠지만 곧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었고 후회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고민 끝에 받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목소리에 화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아, 나 제주도에 있어.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 무슨 소리예요? 집은 왜 파셨어요? 우리 물건은 왜 보관소에 맡기신 거고요? 지연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세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지연이의 충격이라 제 재산을 노리던 계획이 무산되어 충격받은 걸까요? 준혁아, 너희와 함께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모를 거야. 이제 와서 설명해봤자 소용없어. 난 내 선택에 후회 없어. 어머니, 제발 돌아오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해봐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지난 1년간의 고통이 떠올랐어요.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준혁아, 난 여기서 살 거야. 너희도 이제 너희 삶을 살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주도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어요. 미경이의 소개로 동네 주민들과도 친해졌고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소소한 행복들이 매일매일 찾아왔어요. 특히 기뻤던 건 제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게 된 거예요.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준비하는 기쁨이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마을 문화센터에서 원예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망설임 없이 등록했습니다. 김서연 씨, 식물에 대한 지식이 꽤 많으시네요. 강사님의 칭찬에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예전부터 취미로 키워왔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배운 적은 없어요. 그렇게 제주도에서의 제 삶은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가끔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오곤 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잔뜩 묻어있는 목소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누그러들었죠. 하지만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여기서의 삶이 행복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났어요. 아마도 제 재산을 노리던 계획이 무산되어 발버둥 치는 것 같았거든요. 준혁아, 난 여기서 행복해. 너희도 너희 삶 살아. 그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야.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건강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드셨나 봐요. 혈압이 많이 안정되셨네요. 미경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항상 웃었죠. 봐, 내가 그랬잖아. 여기 오면 달라질 거라고. 물론 아들과 손자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손자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면 떠올렸어요. 지연이가 손자에게 했던 말을. 할머니는 우리 돈만 빼앗아 갈 거래요. 그 말을 기억하면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1년은 마치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의 지난 68년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누구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그저 김서연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준혁이가 서 있더군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그를 집 안으로 맞이했어요. 어머니,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더 젊어 보이세요. 준혁이의 말에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그래, 여기 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 너는 어떻게 지내? 준혁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솔직히 어머니가 떠나신 후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연이와는 헤어졌어요. 그 말에 놀라웠지만 어떤 의미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준혁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떠나신 후 지연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지연이는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도 그가 배워야 할 인생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혁아,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어. 후회하지 마. 이제 너도 새롭게 시작하면 돼. 준혁이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고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그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준혁아, 나도 이제 다 잊었어. 오히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못 냈을 거야. 그날 밤 준혁이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서로의 감정과 생각들,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다시 서울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질문에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준혁아, 난 여기가 좋아. 여기서 새 삶을 찾았어. 너도 이제 내 삶을 찾았으면 좋겠구나. 준혁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가끔 제가 여기 와서 어머니를 배워도 될까요? 그리고 손자도 데려오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이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거야. 준혁이가 떠난 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1년 전만 해도 이런 결말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68세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새 출발을 한다는 건 미친 짓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제주도의 바다를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내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준혁이와 손자의 방문을 기다리며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68세에 시작한 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의 다른 쪽, 서울에 남겨진 준혁이와 지연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물론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준혁이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준혁이 가족은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칠순 여행을 즐겁게 보낸 지연이 부모님을 배웅하고 자신들의 집으로 향했죠. 지연이는 차 안에서 계속 이야기했대요. 여보, 어머님 잘 지내셨을까? 전화도 안 받으시고 걱정되네요. 준혁이는 그녀의 걱정이 진심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 아내가 고마웠을 거예요. 하지만 집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평소와 다른 적막함이 느껴졌대요. 저를 부르는 준혁이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죠. 어머니, 어디 계세요? 방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불안감이 커졌을 거예요. 제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지연이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묻어났을 거예요. 준혁이도 혼란스러웠겠죠. 거실로 나온 그들은 부엌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준혁아, 너희 물건은 사연보관소 7번에 있다. 6개월치 보관료는 냈으니 그 전에 찾아가라. 집은 이미 팔렸다. 새 주인은 다음 달에 입주한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 어머니가 그 짧은 메모를 읽는 순간 준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대요. 지연이는 메모를 낚아채 여러 번 읽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집을 팔아? 대체 어디로 가신 거야? 준혁이는 황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제 전화는 꺼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곧 문득 생각난 듯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미경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님이 왜 갑자기? 준혁이의 혼란스러운 질문에 지연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대요. 당신 어머니가 미쳤나 봐.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집을 팔다니.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 그 순간 준혁이는 처음으로 지연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해요. 그녀의 눈에 엄마에 대한 걱정은 없고 오직 재산과 집에 대한 분노만 가득했거든요. 지연아, 우선 진정하자.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봐야 해. 하지만 지연이는 이미 통제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몰라. 난 당신 어머니가 싫어. 항상 우리 일에 참견하고 이제는 이런 짓까지. 당신이 해결해, 당장. 준혁이는 그날 처음으로 지연이와 크게 다투었대요.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 없는 그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만해. 어머니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우리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말에 지연이가 잠시 얼어붙었다가 곧 더 거세게 화를 냈죠. 내가 뭘 어땠다고. 당신 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그날 밤 준혁이는 보관소로 향했어요. 7번 보관함을 열자 그들의 물건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옷가지부터 서류, 손자의 장난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죠. 보관함 위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집 매매 계약서 사본과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대요. 준혁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어. 언젠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 순간 준혁이의 가슴 속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받았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그를 덮쳤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준혁이에게 지연이는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대요. 어떻게 됐어? 집은 정말 판 거야. 계약 취소할 수 있어? 준혁이는 그제서야 지연이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관심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오직 집과 재산에 관한 것이었죠. 지연아, 지금 그게 중요해.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왜 갑자기 떠나셨는지 궁금하지 않아. 지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억지 미소를 지었대요. 물론 걱정되지.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대체 어디서 살라고 이러시는 거야. 그날 이후 그들은 임시로 지연이 부모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해요. 다행히 준혁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상태였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연이 부모님 집에 머무는 동안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준혁이는 충격에 빠졌죠. 그래, 믿어지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팔고 사라졌어. 계획이 다 엉망이 됐어. 그 재산으로 카페 하나 차리려고 했는데. 준혁이는 그제서야 지연이가 처음부터 저희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도요. 이후 준혁이는 저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대요. 미경이에게 연락했을 때도 그녀는 확실한 정보를 주지 않았거든요. 서연이는 이제 자기 삶을 살고 싶대. 그동안 너무 힘들었대. 내가 정말 어머니를 걱정한다면 잠시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해. 그 말에 준혁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고 해요.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무시하고 아내의 말만 믿었는지 돌이켜보게 되었죠. 한편 지연이와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지연이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거든요. 손자 앞에서도 저를 욕하고 준혁이에게 화풀이를 하는 모습을 보며 준혁이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고 해요. 당신이 무능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어머니를 제대로 관리했어야지. 관리라는 단어가 준혁이의 귀에 이상하게 들렸대요. 마치 저를 사람이 아닌 관리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지연아, 어머니는 관리 대상이 아니야.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그 말에 지연이는 비웃었다고 해요. 그래, 당신 어머니 편만 들어. 항상 그랬잖아. 그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준혁이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항상 아내의 편만 들었고 어머니의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들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준혁이는 이혼을 결심했대요. 지연이의 본 모습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지연이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재산 분할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받자 순순히 응했다고 해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돈이었으니까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준혁이는 손자를 데리고 저를 찾아 제주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준혁이가 제주도에서 저를 만난 그날, 그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이와의 이혼, 자신의 깨달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눈물 어린 사과를 들으며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해졌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준혁이는 서울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새 출발을 하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깊이 생각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어요. 제가 제주도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준혁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 제 손자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모든 상처와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손자를 꼭 안아주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손자도 많이 보고 싶었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준혁이는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어요. 그의 얼굴은
1년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고 눈빛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좀 오래 있어도 될까요? 일주일 정도요. 그 말에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준혁이는 이혼 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어요. 직장도 바꾸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대요. 무엇보다 아버지로서 더 책임감 있게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어머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이제는 제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선택이 아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자와 함께한 일주일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고 오름을 오르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었죠. 어머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훨씬 활기차 보이세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가 봐. 손자는 특히 제가 가꾸는 작은 텃밭에 관심이 많았어요. 함께 상추도 따고 방울토마토도 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할머니, 저도 텃밭 가꾸고 싶어요. 아빠, 우리도 집에 텃밭 만들어요. 준혁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과 손자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손자가 잠든 후 준혁이와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 어머니가 떠나셨을 때는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원망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는 거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이런 결정을 내리고 싶진 않았어. 하지만 그땐 정말 숨이 막혔단다. 내가 살아있는데도 죽은 것처럼 느껴졌거든.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받고 계신 줄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연이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하다니. 손을 내밀어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우리 모두 실수하고 배우면서 사는 거야.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잖아.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솔직하게 소통하기로, 그리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기로요. 어머니, 혹시 가끔 오셔서 손자와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요? 물론 제주도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요. 그 제안이 참 고마웠어요. 제가 서울에 가서 손자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나도 가끔 서울에 가고 싶어. 손자도 보고 오랜 친구들도 만나고. 준혁이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지연이와 이혼하고 나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좀 더 현명하게 살아갈게요. 아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넌 이미 좋은 아빠야, 준혁아. 무엇보다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잖아. 준혁이 가족이 떠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좋은 변화를 가져왔는지를요. 68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 삶을 스스로 선택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준혁이와 손자가 제주도를 방문하고 저도 가끔 서울에 가서 손자와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패턴이 자리 잡았어요. 물론 지연이와는 다시 만나지 않았지만 그녀에 대한 원망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녀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으니까요. 미경이는 여전히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가끔은 둘이서 제주도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도 함께 시작했죠. 서연아, 우리 다음엔 수영 배워볼까? 나이가 어때서 할 수 있는 한 다 해봐야지. 그녀의 말에 항상 웃으며 동의하게 돼요. 맞아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니까요. 이제 저는 70세가 넘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자유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텃밭을 가꾸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옛집과 서울 생활이 그립기도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 가장 행복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준혁이와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준혁이도 지난날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했고 무엇보다 좋은 아버지가 되었어요. 손자는 여전히 제게 가장 큰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가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으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68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요. 내 삶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한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은 68세에 다시 시작되었고 지금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니까요. 여기까지 김서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엔 늦은 나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